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나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아침에 아이스 카페라떼를 만들어서 예쁜 유리컵에 담아 마시는 그 순간이 요즘 매일 누리고 있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예전에 정신없이 바쁘게 회사에 출근할 때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잠을 깨는 수단으로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취향대로 만들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쁜 유리컵에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 모닝커피가 잠을 깨는 수단이 아닌 일상의 기쁨이 된 거죠. 게다가 최근에 동네에 엄청 맛있는 베이글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글까지 커피 옆에 딱 있어주면 그날 하루를 더 행복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상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리 거창하지가 않아서 나의 하루를 잘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나를 잘 들여다보면서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찾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에세이입니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56번째 책, 작은 기쁨 채집 생활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6월 중순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독립서점 소리소문에서 블라인드북으로 골랐던 책이에요. 블라인드북 포장에 작고 귀여운 기쁨, 오밀조밀 나를 들여다보기, 좋음의 흔적, 삶의 균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게 딱 저에게 필요한 키워드들이었습니다. 저자는 2019년까지 주간지 대학내일에서 글을 썼고 현재는 트렌드 당일 배송 미디어 캐릿의 총괄 디렉터이자 에세이 작가로 활동 중인데요. 이 책은 2020년에 세상에 나온 저자의 세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나중에 시간이 좀 많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돈을 좀 더 모으면 등의 이유를 대면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책 속에서 저자는 마음 놓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때 같은 건 없으니까 요령껏 시간을 내서 틈틈이 행복해야 한다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고 귀여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매일 쓰는 물건을 최대한 예쁘고 좋은 것으로 고르는 일, 오늘의 기념품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일기 쓰기, 지금 머무는 장소를 공들여 둘러보면서 작은 아름다움 발견하기, 아무리 바빠도 제때 밥 먹고 가벼운 산책하기 등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그래서 즉시 행복해질 수 있는 사소하지만 다정하고 확실한 방법들이 저자의 일상 에피소드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분 오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생활의 지혜는 살다 보면 저절로 얻어지리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세상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해마다 실감한다.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싶은 분야도 전공 과제를 할 때만큼이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겨우 내게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일상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산다. 시험도 과제도 성적도 없지만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공부랄까. 그중 돈에 대한 궁리는 유독 오랫동안 미뤄왔다. 특별한 의도 없이 적극적으로 벌지도 쓰지도 않았다. 3번만 입어도 보풀로 뒤덮이는 스웨터나 신으면 발에 고무 냄새가 배는 구두같이 시시한 물건을 한두 개 사고 나면 통장이 바닥났고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체념했다. 학생이 다 그렇지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3, 4개씩 해서 기어코 유럽 여행을 떠나거나 밥을 굶어서라도 아이패드를 사고 마는 애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성적 맞춰 대학에 온 애처럼 수동적으로 떠다녔다. 취직을 해서 매달 월급을 받게 됐지만 내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눈에 띄어도 과연 이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 수준에 맞는 물건일까? 우물쭈물하다가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곤 했다. 그렇게 아낀 돈을 1,000원씩 10,000원씩 아무렇게나 써서 월말이면 항상 생활비가 쪼들렸다. 거울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화장할 때 쓸 거울이 필요해 가게에 간다. 나는 선크림을 매일 바르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볼 물건이다. 후보 A는 불투명 플라스틱 소재로 뒷면에 내 취향이 아닌 레터링 스티커가 붙어있다. 받침대에 붙은 쇠붙이가 불안정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금방 헐거워질 것처럼 보인다. 여러모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2,000원. 후보 B는 원목 소재로 마감이 매끄럽게 되어 있어서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다. 크기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튼튼해 보인다. 하지만 거울치곤 좀 비싸다. 3만 원. 거울이 꼭 예쁠 필요가 있을까? 잘 보이기만 하면 되지. 나는 후보 A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게를 나와 피자와 맥주를 사 먹는다. 3만 원. 내 방은 이렇게 사모은 불만족스러운 물건들로 가득했다. 곰팡이가 핀 형광색 욕실 슬리퍼, 등받이 한쪽이 부러진 의자, 햄버거 먹고 사은품으로 받은 컵. 너저분한 것들로 채워진 방이 싫어서 툭하면 떠났다. 그 시절 내 SNS엔 잠시 빌려 쓴 공간, 그러니까 카페나 식당, 숙소를 찍은 사진만 잔뜩이었는데 피드에 있는 예쁜 물건들을 보면 짠 음식을 먹은 후처럼 목이 말랐다. 그 불만족의 원인이 돈 쓰는 법을 몰라서였다는 건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야 알았다. 밥그릇, 칫솔, 탁상 거울, 집에서만 쓰는 안경. 매일 쓰는 것이 아름다워야 일상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언제까지 예쁜 카페나 근사한 숙소로 비일상으로 도망칠 수는 없으니 일상을 가꿔야 한다. 나는 이제껏 반대로 살았다.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갈림길에 섰을 때 사는 즉시 최대의 만족을 주는 것만 골라왔다. 질 좋은 이불을 사는 대신 하룻밤에 5만 원이 넘는 숙소로 가는 편을 택했다. 꼬질꼬질한 자취방에서 이불 하나 바꿔봐야 티도 안 날 테니까. 언젠가 형편이 넉넉해지면 구질한 물건들은 싹 다 버리고 근사한 삶으로 건너가리라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생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 제비처럼 작은 만족을 주는 물건을 차곡차곡 모아야 하는 건 아닐까? 얼마 전 소품 가게에서 괜찮은 컵을 발견했을 때 미리 정리해둔 돈에 대한 생각을 얼른 꺼내봤다. 매일 쓸 물건인가? 오케이. 충분히 아름다운가? 오케이. 조금 비싼 듯 하지만 더 저렴한 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내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렇다. 합격. 그날 산 컵은 침대맡에 두고 매일매일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다. 색감도 재질도 입술에 닿는 감촉도 모두 훌륭해서 볼 때마다 흐뭇하다. 이렇게 한 발자국씩 만족스러운 일상에 가까워지는 거라면 이젠 제법 돈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해도 좋겠다. 가만히 누워서 머리로만 괴로워하는 일이 많아졌다. 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이동 시간부터 세매본다. 동인천에 있는 서퍼샵에 가보고 싶다. 우리 집에서 동인천까지 최소 3시간은 걸릴 텐데. 다음 날 출근하려면 거기서 1시간 정도밖에 못 논다. 밤엔 밀린 글도 써야 하고.
고작 1시간 놀려고 그 고생을 할 순 없지. 그냥 집에서 쉬자. 뭐 이런 식이다. 대학에 가면, 취직을 하면, 직장 생활에 적응을 하면 미루고 미뤄왔던 나중은 이런 게 아니었다. 퍽퍽한 음식에 끼얹는 들기름처럼 일상을 고소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한 스푼쯤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평일엔 건물 밖으로 나가기 어렵고 주말엔 침대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4시엔 대체로 무의미하게 주말을 흘려보냈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 자괴감은 날씨가 좋아지면 더 심해진다. 봄만 되면 친구들과 이런 한탄을 나누곤 했다. 문 밖엔 1년에 딱 한 번 피는 벚꽃이 한창인데 우린 왜 누워만 있나?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늙어서 그런가? 평일은 그렇다 치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틀 내내 잠만 자도 일요일 오후까지 절전 모드 해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욕을 충전하는 단자가 영영 고장나 버린 건가? 누구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좋은 계절을 흘려보내곤 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이번에도 날 탓하고 말았을 거다. 넌 왜 이렇게 게을러? 다른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잘만 보내는데 엄살 아니야? 30 직전까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관심이 있었다면 따라다니면서 관찰도 하고 궁금한 건 묻고 가만히 눈 맞추는 시간도 보냈을 텐데 나는 나를 둘러싼 것들, 그러니까 사랑, 성적, 외모 같은 데만 골몰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렇게 나 자신과 대화다운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20대 후반이 됐다. 최은영 작가의 소설집 쇼코의 미소는 다음과 같은 작가의 말로 끝난다. 10대와 20대의 나는 나에게 너무 모진 인간이었다.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부당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그때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 애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 페이지를 읽고 밤새 울었다. 처음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다. 한참 울고 나서야 스스로에게 못되게 굴었던 구체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며 반성했다. 나 또한 잘해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그날 처음 해본 것 같다. 그 뒤론 나를 촘촘히 알아가는 데 집중했다. 혼잣말이 부쩍 는 것도 아마 그 즈음일 거다. 잘해주려면 잘 알아야 하니까 시간을 내어 나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 언제 행복하고 언제 화가 나는지, 뭘 하면 만족스러운지. 이번 봄이야말로 어렵게 배운 나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써먹을 때였다. 일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커피를 내리면서 몇 가지 다짐을 했다. 다그치지 말자, 그냥 들어주자 같은 것들. 우울한 친구를 달랠 때 늘상 해오던 일. 하지만 그 대상이 나이기에 사뭇 새삼스러운 기분이 됐다. 힘들어 보여. 무슨 문제라도 있어? 사는 게 너무 버거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어.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친 것 같네. 그럴 때일수록 잠깐 멈추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좋을 텐데. 뭘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 여기서 먼 곳으로 가고 싶어. 낯선 골목을 산책하면 확실히 좋아지는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책 읽고 일기 쓰면 행복해질 것 같아. 지금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딘데? 제주도. 주말에 가자. 가봤자 하루밖에 못 자고 와. 요즘 바빠서 휴가 쓸 상황이 아니야. 하루 자고 오면 왜 안 돼? 한나절이면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사진도 찍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비효율이잖아.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딱 하루 있다 오는 게 아쉬워서 오히려 더 속상할 것 같아. 그것보단 기분 전환도 못하고 무기력한 채로 또 한 주를 보내는 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아? 잠깐만. 나는 좋아하는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 순간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러닝타임 1시간짜리 행복은 아쉬우니까 애당초 행복을 보러 가지 않는 것. 일요일 오후 4시에 일정을 시작하면 충분히 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내버려 두는 것. 이제껏 왜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조금은 알듯했다. 스스로를 잘 몰라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만족스러울지 몰라서 오답을 골라왔던 거다. 나를 살피는데 게을리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번 봄은 시간을 조금 다르게 써보기로 한다.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단 5분이라도 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일단 하고 봐야지. 예를 들어 마감이 코앞이어도,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어도, 꽃샘 추위로 턱이 덜덜 떨려도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꽃을 보러 가야겠다. 날씨, 장소, 사람, 삼박자가 어우러진 벚꽃놀이는 유니콘과 같은 것이므로 2% 아쉬운 뽀시래기 행복이라도 틈틈이 주워두어야 한다. 좌우명 같은 건 유명인한테나 필요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의외로 평범하게 살면서도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취업 준비를 위해 각종 지원서를 쓰면서, 혹은 긴 술자리 끝에 이야기가 문득 진지해질 때, 기타 등등. 솔직히 말하면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다.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대충 그럴싸해 보이는 아무 말을 주워 뱉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멋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들 나와는 달리 그럴싸한 좌우명이 있었다. 가령 프로듀서 그레이의 인생 모토는 하기나 해인데, 불안정한 미래가 걱정돼도 내 재능이 의심스러워도 일단 하기나 해라는 마음으로 본인을 다독이며 작업에 집중한단다. 실제로 그는 매우 다작하는 프로듀서이며 본인의 가치관에 꼭 맞는 가사를 쓴다.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 될 것도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기나 해. 안 될 거란 생각은 뒤로. 언제나 내 자신을 믿어. 끝나기 전에 계속 도전해. 그리고 그렇게 하기나 한 결과 최고의 프로듀서가 됐다. 만약 나였다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며 계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노선을 수정했을 것이다.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로. 그렇다. 나는 수시로 좌우명이 바뀌는 줏대없는 인간이다. 그런 주제에 크고 작은 다짐을 양산하며 설레발을 치는 대책 없는 인간이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에 따라 좌우명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내 가치관은 매년,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바뀐 셈일 테다. 한 번은 인간관계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겠다며 각종 SNS를 탈퇴하고 잠정적 잠수 모드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쯤 인간관계의 허망함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 그렇게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자고 다짐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외로워져 버렸다. 결국 웃긴 이야기를 단체방에 공유해 낄낄거리고 싶은 욕구, 허름한 술집에 모여 왁자지껄하게 놀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은근슬쩍 SNS 계정을 활성화했다. 비장하게 세웠던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도 대폭 수정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끝날 때 끝나더라도 눈앞에 놓인 관계에 최선을 다하자 쯤이었을 거다. 사실 좌우명이나 가치관처럼 거창한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각은 실시간 음원 차트처럼 변한다. 안 그러려고 해도 뭔가를 말하고 나면 번복해야 할 일이 생긴다. 요즘 밥벌이의 숭고함에 대해 새삼 느끼고 있어. 돈 벌어서 계속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김혜원 많이 변했네.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더니. 그런 철없는 소리를 했었나? 나 같은 소비왕이. 뭐 이런 식이다. 물론 나라고 실없는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사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부끄럽다. 모닝커피 마시듯 다짐을 번복하는 건 아무래도 모양이 빠지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했다. 생각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입 밖으로 뱉지 말아볼까? 그건 현실성이 없잖아.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게 생각인데. 무건수행을 할 게 아니라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지. 그럼 일단 다짐하고 나면 틀린 것 같아도 지속해볼까? 아니야, 그건 좀 바보 같아. 틀린 답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것보단 우유부단한 게 낫지. 이것도 실패. 오랜 기간 부질없는 고민을 붙잡고 있는 내가 안타까웠는지 주변에선 나름대로 해답을 내주려고 했는데 여론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쪽으로 기울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도 나름의 기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과연 그럴까? 마흔쯤 되면 줏대 있는 사람이 될까? 나를 둘러싼 환경은 매년 변할 텐데? 환경이 변했는데도 자신의 답을 고집하는 건 꼰대 아닌가? 꼰대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생각 많은 사람 특유의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던 중 나는 뜻밖의 정신승리를 하게 된다.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구경하다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던 거다. 주주의 장점, 금방 반성한다. 함께 있던 친구는 이런 게 무슨 장점이냐고 애초에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면서 낄낄거렸지만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바닥 뒤집듯 다짐이 바뀌는 건 분명 멋없는 일이다. 하지만 관점을 살짝 바꿔서 보면 내가 사는 방식이 옳지 않았다는 걸 빠르게 인정하고 옳은 방향으로 수정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삶의 태도가 유연한 거지. 그래, 잘못하는 걸 피할 수 없다면 반성이라도 빠르게 하면 되잖아. 이대로 늙는다면 적어도 고집쟁이 할머니가 되는 건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좋았어. 앞으로는 오락가락 하더라도 조금씩 정답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자. 언젠가 카페에서 책을 읽는데 건너편에 있던 친구가 불편해 보이는데 왜 계속 그 자세로 있어? 라고 물어서 그러게 왜 이러고 있었지? 하고 고쳐 앉은 적이 있다. 인생 1회차인 내게 있어 삶의 자세란 딱 그 정도의 단단함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 자꾸 변한다고 해서 너무 머쓱해하지 말아야지. 기쁜 날은 아주 기쁘고 힘든 날은 죽을 만큼 힘들다. 한 사람의 인생인데 매일의 온도가 이렇게 달라도 되나 싶다. 살다 보면 주기적으로 가혹한 날이 찾아온다. 화장실도 못 갈 만큼 바쁜데 되는 일 하나 없고 종일 싫은 소리를 들은 탓에 마음에서 덜 마른 빨래 냄새가 나는 날. 하지만 나도 이제 은행빚과 가정이 있는 어엿한 성인이므로 이런 수치쯤은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견뎌야 한다. 당장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줄줄 나오지만 조금 울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지겠지. 눈에 먼지가 들어간 날이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지는데 정작 나의 친구 목록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진다.
친구들이 들으면 서운해할 소리지만 사실이다. 물론 나에겐 좋은 친구가 많이 있다. 과거에 걔들한테 받은 것들을 문득 떠올리곤 고마워서 코가 맹맹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당장 전화를 걸 사람은 없다. D에게 연락해 볼까? 아니야. 어제도 새벽에 퇴근했다던데 전화해봤자 받지도 않을걸? 그럼 Y는 어떨까? 워킹맘에게 평일 저녁 급만남을 요청하는 건 실례지. 직장 동료들과는 만남 내내 회사 욕만 하게 될 것 같고. P는 오늘 같은 날 만나기 좋은 친구가 아니다. 입이 거친 친구는 나에게 종종 상처를 주곤 하니까. 오늘만큼은 싫은 소리를 더 듣고 싶진 않다. 유치하지만 한때 드라마 심야식당의 마스터 같은 친구가 생기길 꿈꿨었다. 바꿔 말하자면 내게 무해한 사람이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싶었다. 상태가 안 좋은 날에 불쑥 찾아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친구라고 하지만 관계의 본질은 식당 주인과 손님이라 서로에게 무리한 걸 바라지 않는 사이. 상처가 될 만한 긴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 가벼운 마음으로 익숙한 메뉴를 시켜 먹으면서 오늘도 힘들었지? 힘내라 정도의 온기만 주고받아도 충분한 관계. 하지만 드라마가 아닌 현실 속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유해해진다. 특히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날이면 더더욱.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같은 직장에 다니며 같은 집에 사는 우리는 평소처럼 각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한 후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하고 있었는데 그만 엉뚱한 포인트에서 마음이 상해버렸다. 두 사람 모두 힘든 하루였으므로 맛있는 걸 먹자. 여기까진 좋았다. 그런데 뭘 먹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인 초밥은 내가 별로 안 당기는데. 그렇다고 떡볶이를 먹자니 분식을 싫어하는 남편이 신경 쓰이고 불쑥 짜증이 났다. 안 그래도 오늘 힘들었는데 왜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해? 저녁 메뉴 하나 양보 못하는 나의 쪼잔함이 싫었고 이런 기분을 느끼게 만든 남편이 괜히 미웠다. 만약 그에게 내 상태에 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이해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기력이 없었다. 찬찬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대로 함께 저녁을 먹었다가는 남편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나는 파업 선언을 했다. 미안한데 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야. 저녁은 각자 먹자. 집 앞에 좀 내려줄래? 착한 남편은 순순히 내 요구를 들어줬다. 그래, 나 영화 보고 올게. 사이좋은 상태로 다시 만나자. 혼자가 된 나는 어디 가서 혼술이나 할까 생각하다가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맥주를 샀다. 식당에 감으로써 생기는 위험, 가령 시끄러운 손님이 있다든지 메뉴가 맛이 없다든지 하는 불운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보다는 좀 외롭더라도 안전한 우리 집에서 케첩 맛이 나는 라면과 맥주를 먹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말끔히 정돈된 집에 들어가니 과연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역시 주말에 청소해두길 잘했지. 렌즈를 빼고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진짜 안전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차림이었다. 물이 끓는 동안 술 마시기에 알맞게 조명을 조절하고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틀었다. 래퍼들이 나와 술을 마시는 영상인데 그들이 술에 취해 자기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컵라면을 싹싹 긁어먹고 맥주 2캔까지 다 비웠을 즈음 나는 평정심을 찾았다. 눈에서 먼지가 빠지고 나니 새삼스레 긍정의 기운도 솟았다. 그래, 직장이 있으니까 이런 집에서 라면이랑 맥주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영화 끝날 시간 다 됐네. 남편에게 제멋대로 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다. 고작 1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이에 사과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마음이 회복됐다니 신기했다.
그러고 보니 내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해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회복할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내가 좋아할 만한 공간에 데리고 가서 내가 즐겨 먹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내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는 일. 그걸 타인에게 바랄 수 있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남편이라도 그 배역을 소화하긴 어려울 것이다. 죽을 만큼 힘든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자기 몫의 인생이 있는 인간이라면 24시간 나를 위해 대기하고 있을 순 없을 테니까. 어쩌면 내게 무해한 사람은 오직 나만이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친구를 찾기 전에 나부터 나에게 무해한 사람이 되어주어야지. 아무래도 그게 먼저인 것 같다.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원피스를 입는다. 처음엔 상의와 하의를 맵시 좋게 코디하는 게 어려워서 입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체형이 원피스 친화적으로 맞춰져 버렸다. 내가 여전히 늘씬한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다 긴 원피스가 몸 구석구석에 붙은 맥주의 흔적을 감쪽같이 가려주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계절별로 새 원피스를 사들이는 건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낙 중 하나다. 공기의 질감이 바뀌었다 싶으면 쇼핑 앱을 열고 이번 계절엔 어떤 놈을 들여야 할지 물색한다. 성격이 급한 탓에 한 번 눈에 들어온 원피스는 속전속결 그날 저녁 안에 구매하는데 그렇게 질러놓고는 스스로의 선택이 못 믿어워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묻는다. 어때? 잘 산 것 같아? 문제는 집에서 혼자 입어봤을 땐 분명 마음에 들었던 옷도 혹평을 듣고 나면 미묘하게 구려 보인다는 거다. 너한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길이가 좀 애매해. 같은 말들은 마치 저주처럼 새 옷 주변에 달라붙어서 그걸 입을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대로 내 눈엔 별로였더라도 누가 오늘 입은 원피스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해주면 그 뒤부터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예뻐 보인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내 쇼핑력은 늘 제자리다. 원피스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도 높은 확률로 불만족스러운 선택을 한다. 김소연 시인의 에세이집 나를 뺀 세상의 전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멋쟁이들은 혼자서 옷을 사러 다닌다고 들었다. 충고가 필요 없어서다. 충고는 모험을 가로막고 안이한 선택을 강요하는 경향을 띈다. 충고에 의해 우린 멋쟁이가 될 기회를 자주 놓쳤다. 아무래도 나는 멋쟁이가 되긴 틀린 것 같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만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가만 보면 내 성취는 언제나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 완성됐다. 성취뿐만 아니라 행복, 안정, 사랑처럼 내가 인생의 목표로 두고 있는 것 대부분에 타인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훨씬 더 많이 신경 쓰며 산다. 가끔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닌 게 아니라 내 돈 내고 내 옷을 사면서 함께 온 친구에게 나 이거 사도 돼? 라고 묻는 건 바보짓임이 틀림없으니까. 딱 한 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던 시기가 있었다. 자그마치 한 달이라는 긴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혼자 내려갔을 때였다. 그 무렵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웠는데 돌이켜보면 원인은 한 가지였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지인 일, 직장인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괴리를 채우기 위해 누구든 만나서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렇게 애쓰는데도 겨우 나일 뿐이어서
늘 허기진 기분이었다. 보잘것없는 인생은 서울에 버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어딘가로 훌쩍 떠나서 새 일상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곳에선 멋진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고질병인 애정결핍이 창궐하여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병들게 하던 중에 입사 3년 차에게 주어지는 안식월 사용 대상자가 된 거다.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새 원피스 5벌을 사서 제주도로 떠났다. 그리고 운 좋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유치한 소망을 이룰 수 있었다. 예상했던 방식과는 좀 달랐지만 어쨌든 제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겼으므로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머물던 동네는 관광객이 거의 없고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아주 높은 곳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다른 이들의 여행담에 을에 등장하는 우연한 만남도 거의 없었다. 내 일상을 지켜보는 건 오직 나뿐이었다. 일상에서 타인이 사라지자 나는 나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하다니 어머 멋져.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샷 찍는 것에 집착하지 않다니 나는 특별해. 독립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매일을 보냈다. 신기한 건 한 달 내내 새로 사간 원피스 5벌을 돌려 입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다. 서울에선 20벌이 넘는 원피스가 있었어도 늘 입을 옷이 없었는데 희한한 일이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다시 보면 정말 아무렇게나 입고 있다. 가령 드레스처럼 화려한 원피스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다든가. 서울에서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차림이다. 근데 당시엔 그 모습조차 비범해 보여서 좋았다. 나는 우스운 차림을 한 채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적 드문 포구에 주저앉아 맥주를 마셨다. 그게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잊고 있었던 내 방식의 멋이었다.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드디어 인정 욕구로부터 해방되어 내 방식의 멋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뭐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로 이 글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았을까. 서울로 돌아옴과 동시에 나는 다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 됐다. 여전히 내 눈에 예쁜 옷보다는 타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옷에 더 끌린다. 제주에서 쌓았던 나에 대한 애정은 공항에서 급하게 산 촌스러운 기념품처럼 서랍 어딘가에 처박혀 있나 보지 뭐. 사실 단 한 달이었기에 가능했던 자아도취였다. 유급 휴가였기 때문에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었고 이해관계로 얽힌 누구도 만나지 않을 수 있었다.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서울에 있는 가족, 애인, 친구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므로 의연할 수 있었다. 만약 제주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보는 나만 신경 쓰며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나름대로 별로였을 것 같다.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고 나 자신의 멋에 집중하자는 말은 분명 도움이 되는 깨달음이었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때의 나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지속되면 오히려 나만이 옳다고 믿는 자의식만 비대한 민폐 캐릭터가 됐을 테니까. 예전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어떤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 깨달음을 내 인생에 적용하면 평생 고질병처럼 날 괴롭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10년 정도 헤매보니 모든 깨달음은 반쪽짜리 진리인 듯하다. 결국 모든 것은 균형의 문제인 거다. 그러니 내게 남은 선택은 이제껏 그래왔듯 바보처럼 양팔을 휘두르며 균형을 잡는 것뿐. 아마도 나는 평생 멋쟁이가 될 수 없을 거야.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 애쓰고 그럼에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함에 실망하다가 어느 날 그런 내 모습이 참을 수 없어지면 잠시 떠나
자아 도취와 정신 승리의 시간을 보내겠지. 그게 내가 찾은 차선이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56번째 책 작은 기쁨 채집 생활이었습니다. 일단 책 제목과 부제를 정말 잘 지었다 싶었습니다. 보통 채집이라는 단어는 곤충이랑 묶어서 곤충 채집이라고 한 덩어리처럼 쓰잖아요. 이 책 제목을 보고 채집이라는 단어의 뜻이 좀 새삼스럽게 느껴져서 의미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는 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기쁨을 채집한다. 아, 정말 사랑스러운 발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술술 편안하게 잘 읽힙니다. 아, 맞아. 나도 이래. 나도 이런 생각해 하면서 누군가의 정말 꾸밈 없는 진솔한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어요. 작가님과 제가 MBTI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40이 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들을 지금 30대인 저자는 이미 알고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 점이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거겠죠. 또 이 책의 매력 포인트는요, 솔직하고 담백한 문장들 사이사이에 눈길을 확 잡아끄는 마음을 울리는 표현과 문구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계속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 아쉬운 뽀시래기 행복이라도 틈틈이 주워둬야 한다. 오늘의 기념품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일기장을 채운다. 프리미엄 창작자 사이에서 겨우 발을 붙이고선 보급형 글쟁이. 이런 표현도 너무 귀엽죠. 또 아름다움을 줍는 삶과 지나치는 삶과 같은 좋은 표현과 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중간중간 실려있는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도 글과 어우러져서 참 좋았고요. 예전에는 저도 평일에는 버티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주말을 기다리거나 휴가나 여행 하나만 바라보면서 일하곤 했거든요. 저한테 일상은 그래서 버티는 일의 연속이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만 버티면 된다. 이번 주만 버티면 된다.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었어서 이렇게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기쁨을 좀 더 충분히 그 순간에 만끽했더라면 그때 좀 덜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만끽하는 방법을 알고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앞서 얘기했지만 저의 요즘 일상의 작은 기쁨은 아침에 직접 만들어 먹는 커피, 동네 카페에 맛있는 베이글, 거기에다 예쁜 풍경들을 사진으로 찍고 그림으로 담아내는 일, 또 사람 많지 않은 작은 카페에서 책 읽기 등등 꽤나 많거든요. 이렇게 작은 기쁨들이 모이면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더라고요. 무조건 내가 해내야 하는 일들 말고요. 이렇게 오로지 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일이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 의외로 거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틈틈이 작은 기쁨을 채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시원한 여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하나였습니다.